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자장면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입학식, 졸업식 이런 특별한 날이면 자장면을 먹고요. 이사하는 날에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을 많이 시켜서 먹죠. 온 가족 최고의 외식 메뉴였던 자장면은 시대나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장면 소비량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글쎄 하루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장면을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건 아직도 자장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값싸고 맛있는 자장면. 어쩌면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첫 곡 철가방 프로젝트입니다. 짬뽕과 자장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저는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그 탕 있는 거를 면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약간 이렇게 무침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짬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맵지만 얼큰하면서 시원하고 사실 매운 거 좋아하진 않는데 네. 면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탕이 있는 걸 먹다 보니까 국물이 좀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안에 짜장면보다 짬뽕이 약간 야채나 해산물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제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 노래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음식을 시킬 때 짬뽕을 시켜야 되나 짜장면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막 반반에다 밥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죠? 고민을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켜서 오니까. 네, 이 짜장면, 자장면 이 발음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발음할 때 그 중국어로 자장면이거든요. 네. 자장면. 그러다 보니까 자장면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동포들이 짜장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저희 어릴 때 먹던 자장면이랑 지금 한국에서 먹는 자장면이 좀 다르거든요. 집에서 사실 지금 그 한국에서 먹는 자장면 만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그냥 하얀 면에다가 집집마다 장을 고기에 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란에 볶을 수도 있고 저희 집은 계란에 많이 볶았거든요. 그래서 계란에 있는 장을 오이다 딱 썰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자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사 먹는다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이제 한 20대 정도의 그 연변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흥콩 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처음 자장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때는 제가 한국식 자장면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나중에 한국에 오니까 중화요리네요. 예. 제가 어렸을 적 기억만 해도 입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졸업식이 있을 때는 그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홍콩 반점이나 무슨 중화요리집에 가면 빼놓지 않고 먹었던 게 짜장면이거든요. 약간 좀 비싸다는 그런 느낌 주면서 이게 귀한 날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전통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행을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좋은 연이라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2월 달에 사실 졸업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식당 가서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장면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또 3월 달엔 또 입학식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들이 왠지 다른 음식도 충분히 종류가 많지만
왠지 좀 짜장면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짬뽕을 더 좋아하는데 네. 추억 속에 이 입에다가 잔뜩 뭐 묻히고 하는 그거 너무 귀엽잖아요. 어릴 때. 네. 그걸 생각하면 항상 자장면과 연관되는 그런 그 추억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름이 번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렇죠. 묻잖아요. 묻죠. 네. 그리고 다 먹고 나면 그 사발에 거기에 정말 까맣게 뭔가 묻어있는 것도 옛날 추억 새록새록 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 한국식 자장면을 뭐 중국 동포들은 물론이고 중국 분들도 좋아하신다면서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요리가 사실 모든 지역의 중국 분들 다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자장면은 중국인들이 그 입맛에 중국 분들 약간 이제 좀 기름 들어간 요리 네. 그리고 좀 고소한 요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볶아서 드시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입맛 차이가 있지만 자장면 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어디에서나 이걸 싫어한다 이런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현지화를 너무 잘 되고 그걸 또 역수출해서 네. 또 중국 분들이 더 너무 좋아하는 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하루 짜장면 소비량이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정도라고 하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 듣고 너무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고 있지? 우리가 보통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커피숍이 정말 많이 보이는 네네네. 것처럼 자장면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쁠 때 손쉽게 후루룩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릴 때 생각하면 저희는 약간 북방에 살았잖아요. 네. 북방에는 분들이 밀가루를 주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집집마다 쌀보다는 밀가루로 되는 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네. 먹어서 물론 다 자장면은 아니지만 면발이 들어간 요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들도 다 북방의 소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짜장면 얘기를 하니까 입에 자꾸 침이 고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뭐 먹을까 네.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은 짜장면을 한번 당첨입니다. 네. 자, 이제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북경시 통주구 김성옥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유산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1월 7일 아버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25주년 기일이다. 오늘도 새해 달력을 받아안고 첫 장의 7일을 보며 남보다 특이하게 살다 가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앞선다. 아버지 김규봉은 목단강 조선족 사범 제1기 졸업생으로 28세 어린 나이에 목단강시 동승소학교 교장 겸 교두 주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편단심 사업을 잘 하셨다. 1964년 목단강시 우수 교도주임 영예를 안고 북경 천안문 성루에 오르는 영광을 지녔다. 그런데 38세 겨울 갑자기 급성 감기로 인해서 뇌막염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질 줄이야. 불행 중 다행으로 의식 상태는 정상이었다. 뚝딱뚝딱 아버지는 앞치마 두르고 앉은 자세로 한 달 만에 수동식 휠체어를 만드셨다. 바로 그 시각부터 아버지는 그 휠체어에 앉으셔서 낮에는 아픔의 고통을 잊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찾아서 하시고 밤이면 혼자서 팡팡 다리를 두드린다. 개혁 개방 후에 남동생네 부부가 집을 지으려고 양돈업을 시작하니 휠체어에 앉으셔서 시간 맞춰서 돼지죽을 잘 퍼먹여 남들보다 한 달은 먼저 팔았다. 림창에 사는 여동생 부부가 검정귀 버섯 재배 부업을 할 때는 또 그 팔리기를 휠체어를 타고 가셔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우셨다. 1996년 여름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사연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30년 만에 목단강 시내로 오신 아버지께서 매일 휠체어를 밀며 시내 구경을 다니셨다. 그날은
일요일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혼자 8년 투강 기념비를 구경 가셔서 기념사진 한 장 찍으셨는데 어떤 일이나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자상한 아버지가 이 사진 찾는 일로 나를 가슴을 아프게 하셨다. 바로 사진값을 치르며 무더운 날씨에 딸 성옥이와 자전거 타고 왔다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호주머니 돈을 싹 털어 우표를 사서 우리 단위 주소를 적어 놓았다. 돌아오면서 다시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살 돈마저 없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버지가 이토록 딸을 생각하는 행동에 감동받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으랴. 난 아버지께 등한시한 자책감에 아버지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더더욱 오늘까지 나의 마음속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여름에 그 사진 찍으시고 몇 달 후 겨울에 돌아가신 것이다. 평생 아버지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 하나 없는 가난한 선비 아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동식 휠체어 바퀴를 돌리고 또 돌리며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금은 보화 정신 같은 유산을 남기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아버지가 계셨기에 우리 집은 언제나 오늘처럼 항상 화기애애하고 웃고 떠들며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천당에 계시는 아버지, 지금은 휠체어 아니고 고급 벤츠 자가용을 운전하시겠죠? 꿈에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편히 계세요. 아버지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입니다. 읽어드리면서 몇 번을 코등이 시큰했네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아버지시죠. 옛날에 물론 지금 아버님들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위대한데 네. 일단 엄마 아빠가 된다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제가. 그렇죠. 자기가 없고 네. 오로지 이제 가족과 이제 자식들 그런 생각에 이거 들으면서도 계속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니까 네. 이게 비교가 아닌 비교를 계속 하면서 세상 아버지님들이 왜 다 이렇게 똑같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도 전혀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버지님들은 그래도 자기 이견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는데 옛날 네. 아버님들은 말씀이 굉장히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그 시대 분들 보면 담배를 하나를 딱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해줄 거는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항상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네.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든든한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왠지 기대고 싶고 늘 말씀은 안 하셔도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푸근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는 그게 당연한 거기 네. 때문에 그가 당연한 거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버님과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항상 기대고 있던 이 큰 성벽 같은 네. 이것이 어느 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있을 때 정말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글을 보니까 그 김성옥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정말 큰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 재산을 남기는 건 네.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또 후에 가서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물려받기는 쉽지는 않지만 정신적 유산, 나한테 준 그 지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는 네. 정말 오래도록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족들 보면 행복한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사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랑이 네. 넘쳐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 많이 듭니다.
네. 전춘아 교수님도 지금 아버지 생각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아버님 하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버님 하면 소통을 정말 잘 해준, 이해를 네. 잘 해주신 아버님이라서 엄격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모습이 저한테는 항상 들어줄 자세가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목표와 끈기가 명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또 선생님이시고 이제 학교에서 교무주임 하시고 이랬는데 항상 보시면 앉아서 집에든 그 사무실이든 앉아서 그 책 보고 글 쓰는 모습 항상 보고 저희한테 어떤 일이라도 그냥 이제 경청해 주시는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과 남한테 배려. 네.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 따라가지 못하지만 딱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생활 모습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표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김새도 좀 더 많이 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도 가끔 너 아빠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네. 저도 가끔 어머니한테 어쩜 이렇게 성질까지 아버지를 닮았냐 이런 맞아요. 소리를 듣곤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버지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네요. 이명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예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빠가 오던 날.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해 드립니다. 아빠가 생각날 때면 설날을 기다리게 된다. 작년 설날에 엄마와 나는 고사리 볶음과 소고기 볶음을 간단하게 해놓고 설날을 쉬었다. 저녁 엄마와 나는 침대에 누워 제각기 생각에 잠겼다. 무슨 생각할까? 아빠 생각. 바로 이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와, 아빠다. 난 너무 놀랐다. 아빠 말을 했더니 아빠가 왔구나. 아빠, 왜 아무 연락도 없이 불시에 왔어요? 엄마하고 너 기쁘게 해주려고 그랬지. 아빠는 고운 머리핀, 학용품 등을 선물로 사오셨다. 우리 가족은 온반 아빠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달빛도 불어온지 창문 사이로 우리 가족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네. 아빠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오시면 기쁨이 그냥 몇 배가 될까요? 그렇죠. 제가 기억이 어릴 때 네.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때는 가끔 어디 가셨다가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온다 이랬는데 하루 전날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너무너무 반갑고 더 반가운 거는 아빠가 딱 원하는 선물을 들고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물 때문에 또 한 번 더 기쁨이 커지고.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네. 아니면 그런 거를 가끔씩 해주는 이벤트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럼 네. 해주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떨어져 있는 아빠가
갑자기 설날같이 특별한 날에 오시면 뭐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 온 다음에 네. 가끔 이제 중국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아버님이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면 서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어머님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렇죠. 아버님 보게 되면 네. 그렇다고 아빠가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 듣는다고 서울은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얼굴은 씩 웃고만 계셔도 네. 거기에 기쁨이 얼마나 많이 담겼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특별히 딸하고 있는 그 사랑이 좀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오죽하면 요즘에 딸이면 쩔쩔매는 아빠들에게 딸 바보라고 할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키울 때 딸이 좀 네. 더 삭삭하고 아빠한테 애교도 많고. 예. 그래서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애 한 명씩 낳잖아요. 네네. 엄마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아빠는 딸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딸을 바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그 딸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나도 그 딸을 낳아서 이렇게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네. 아무래도 뭐 한국에 이렇게 경제 활동하기 위해서 와 계신 아빠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중국에 있는 딸하고 영상통화를 물론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영상통화보다는 아빠 품에 팍 안기는 게 훨씬 더 큰 기쁨 아니겠어요? 맞아요. 영상통화 물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네. 그래도 그 온기를 느끼면서 네. 옆에 있는 자체가 다르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제 딸애하고 주말에 좀 글 쓰고 뭐 하느라고 집에 있으면 네. 처음에는 사실 맨날 같이 있으니까 몰랐는데 하루 종일 애는 자기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가끔 주방에서 만나고 그런데 그렇군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행복하고 포근하고 아이도 이제 엄마가 매일마다 집에 있으니까 자기도 너무 편안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게 아마 부모랑 아이의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아닐까. 예. 그렇게 체온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 아이 성장에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아빠가 이제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뭐 하는지가 항상 머리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딱 보면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그랬겠네요. 네, 아버님이 거기에 앉아서 글 쓰고 있고 또 집에 막 뛰어가면 그 시간에 아버님 낮잠을 쥐고 있고 이런 네. 것이 저를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찾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경제적인 면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씩은 뭐 비행기 값 아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네, 중국에도 가시고 또 가족들 불러서 한국에서도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김국환이 불러주는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마티에 강진이 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우리 동포들의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12월에 이어서 지난 4일 11시경 알마티 시내에 규모 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시간 반 정도 뒤 오후 1시경에 다시 규모 2의 지진이 재차 발생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립지진관측연구소에서는요,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알마티의 학교 수업을 취소시켰고요. 또 시민들이 가능한 한 저녁까지는 건물 밖에 머물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알마티의 한 대학 건물의 벽과 천정이 아주 심하게 금이 갔고요. 네. 또 시내 한 사무실 유리창이 모두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왔는데요. 시민들은 지진이 발생하자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고 또 당시 알마타에서 진행되던
한 경기 대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 지원 시설이나 공항 그리고 뭐 기차역 등등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고요. 네. 통신 인프라 시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서 이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 알마티 조명사관은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집 근처에 있는 비상대피소 위치와 또 비상가방, 그러니까 여권, 뭐 비상식량, 식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비상가방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알마티 지역에서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네. 혹시라도 또 추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좀 대응해 달라는 그런 10대 행동 요령을 좀 이렇게 덧붙이면서 공지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포들의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평소 지진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 2일 사단법인 참조 나눔재단의 치과의료봉사단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치과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는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그 임플란트 기술 및 레진 치료에 대한 세 번째 마무리 진료였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후손회인 자손재단에서 추천한 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봉사일이었던 그 2일 하루 전날이 바로 105주년 3일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손재단의 박다찌아나 회장은 그동안 수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단에게 이제 고려인들의 고유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다찌아나 회장은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온 봉사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하발롭스크시에서 3.1 독립운동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에서 3.1 독립운동과 관련 행사들을 하발롭스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월 29일 하바롭스크시 아리랑 민족 간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강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참가한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하며 학자들과 대학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중국 및 현대아시아 연구소의 한반도 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김영은 박사, 극동 및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 백주성 회장, 태평양 국립대학교 언어학 및 문화학관 커뮤니케이션 대학의 알렉산더 이바노프 교수를 비롯해 동대학 대학원생들과 학생들을 발표한 가운데 수많은 관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월 2일 하바롭스크 동양무술 스포츠 센터에서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 행사로 실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극동과 시베리아 고려인 단체 연합회에서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들을 하발롭스크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아리랑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강론 토론회를 열었고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애국운동가들을 추모했고 학자들과 대학생들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무술 스포츠센터에서는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 행사 씨름대회가 열렸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샐러드 맛있네. 소스 바꿨는데 귀신같이 안 해요? 내가 미식가잖아. 아니 무슨 맛이더라? 먹어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쩝쩝대? 이거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빨간 게 색이 예쁘네. 근데 이거 당신이 맨날 마시는 그 즙 아니야? 맞아요. 당신 주려고 산 건데 당신이 하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고 있잖아. 나 주려고 그랬나?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 남자한테 그래서 산 건데.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왜? 필요가 없나?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안 하긴 왜 안 해요? 난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죠 뭐. 이제 이거 기억력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나 이제 먹어야겠다. 나 줘봐. 거의 다 먹었을걸요? 아쉽네. 근데 이거 원래 노란색 아닌가? 꽃은 노란색이고 열매는 빨간색이잖아요. 맞다. 그치.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 꽃 피었을 텐데 우리 꽃 구경하러 갈까? 갑자기? 나 피곤해. 이게 만성 피로에도 좋대. 꽃 구경도 하고 이것즙도 같이 좀 사와요. 이것즙도? 뭐 그래 그럼 가야지. 내가 요즘 좀 봄을 타는지 기운이 없는데 내가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하여튼 몸에 좋다니까 기운이 번쩍 나나 봐. 그럼 가자. 얼른 가자. 이거 사러 가자. 이것 꽃 구경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하더니 몸에 좋은 이것즙 사러 가자고 하니까 당장 가자고 하네요. 그러게요. 건강을 많이 챙기네요. 이것의 이름은 산에서 피는 수요나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은 북반구 온대지방에서 4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7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이고요. 어찌나 성격이 급한지 잎이 나오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핍니다. 노란 이건꽃은 보통 3월에 만개하지만 붉은 이것 열매는 10월에서 1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약간 달지만 강한 신맛이 나고 떫은 맛도 나는데요. 독성이 있는 씨를 제거한 후에 말려서 먹거나 술로 담가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미자, 구기자와 함께 약용 열매의 3대 천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운을 북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 열매는 건강식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주산지가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구례는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3월이면 12만 주의 이것나무가 구례 곳곳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이면 노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새빨간 열매를 맺는데요. 전라남도 구례가 이것 산지로 유명하고 봄이면 이것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산수유, 2번 산적, 3번 산신령.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꽃은요 봄꽃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 끝에
마치 별처럼 노란 꽃들이 달려 있어서 보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이 꽃 구경하러 가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지리산 자락에 구례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구례가 이 꽃의 축제가 열리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한국에 계신 동포들은 시간 되신다면 이 꽃 축제에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 봄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봄이나 봄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행복우체통에 따뜻한 봄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고려인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닌기치가 아무래도 고려인의 한글 문학과는 관계가 제일 깊겠죠? 네, 아주 제일이 아니라 유일하게 관계를 갖고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네. 우리도 사실은 문단에 이렇게 등단하는 게 신문의 문해 페이지를 통해 거기에 등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고려인들은 연해주에 있을 때도 신문이 여러 개 있고 또 신문 외에 어떤 작가들의 유명 작가의 추천으로 이렇게 등단한 경우도 있었는데 강제주 되면서 그런 원로들이 붙잡혀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강제주 이후에는 레닌기치가 창간돼가지고 여기에 문해 페이지가 생기면서 이제 유일하게 이 문해 페이지를 통해서 작가들이 등단하고 또 이 문해 페이지의 평론가 또는 원로 작가들이 이걸 평론하면서 이 문학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의 한글 문학은 이 레닌기치 신문의 문해 페이지를 통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한글 문학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고 유일하게 이 한글 문학을 견인했던 이 모체가 되는 기관이자 신문이 이 레닌기치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한글 문학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레닌기치 덕분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레닌기치 창간호가요. 그때 지난주였던가요? 월 15회였고 6,000부 정도가 명목상이었지만 그와는 아주 많이 뒤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면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구역신문, 거기는 구역이란 게 이제 우리의 군. 네네. 이제 그 행정 구분상으로 군 단위의 그런 작은 신문이었습니다. 네. 타블로이드판 사면에 이제 레닌기치로 이렇게 실렸는데, 여기 사면인데 그 당시가 또 조금 지나면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거든요. 네. 2차 대전 이제 39년에 일어났지만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으로 전쟁이 없다가 41년에 히틀러가 이제 침공하면서 비로소 시작됐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더 어려워져서 신문이 중간중간에 발행이 안 되는 시기나 또 신문 한 장, 이면으로만 발행된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인 작가들이 한글 문학으로 표현하고 싶었어도 그 당시에 엄혹한 시기에 정말 신문에 작품을 싣기가 어려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속으로만 눌러두다가 이제 나중에 이 신문의 그 지도부들이 끊임없이 소련 당국에 신문의 지면 왕상, 부수 확대 그리고 지위 양상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정말 지혜롭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련 시대의 이 정책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해서는
이 소련 정부의 정책을 더 알려야 되고 또 고려인들이 대부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소식도 서로 이렇게 알려줘야 더 많은 향상이 있을 게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가를 얻어서 나중에 지면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참 지혜롭게 또 문해페이지란을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싣고 이러면서 모국어 작품을 우리 한글 문학을 발전시키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죠. 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실렸을까요? 작품은 제가 뭐 몇 번 오래전에도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은데 당시에는 물론 강제주 됐고 또 시대가 그 당시에는 독일과의 전쟁 시기였고 네. 또 소련 체제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 이념적으로 경도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소비에트 체제나 수령을 찬양하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고려인들의 네. 생존의 문제였죠. 이분들은 여기에서 생존에 살아야 됐기 때문에 또 훌륭한 자기가 정말 마음에 담고 쓰고 싶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체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더 쓰면서 그 속에서 순수문학을 이런 지켰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937년 12월에 강태수라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12월 말에 대학교 이 벽신문 그러니까 벽보 대자보처럼 붙였는데 밭갈던 아씨에게라는 순수 서정시를 썼는데 네. 이 시가 소련 당국의 밀고가 돼서 너는 스탈린의 이 이주 정책에 반대하고 연해주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고 해서 시베리아 강제 유형에 끌려가 가지고 이분이 21년 동안이나 시베리아 강제 유형과 거주지 제한 생활을 하고 21년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 고려인 작가들은 그야말로 이 탄압 시대가 도래해서 두려워서 함부로 순수 서정시도 이렇게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 서정 작품을 굉장히 조심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레닌 기치의 문예 작품이 실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속에서 고려인들이 모국어와 한글 문학의 이 훌륭한 이 표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 물론 이제 소비에트를 찬양하는 거 있었지만 그 수단을 통해서 모국어를 유지하고자 했고 또 그 중에 간간히 순수문학 작품을 실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 고려인 대중들이 모국어를 더욱더 사랑하고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 고려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한글 문학의 아름다움 이것을 물려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이 신문의 문예 작품이 실린다는 것은 고려인들의 민족 혼 이것이 더 오래도록 지켜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했던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처음으로 이 레닌 기치 창간호가 나왔을 때 고려인들의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참 레닌 기치 창간호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애석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1923년 3월 1일 연해주에서 선봉신문의 첫 제호 3월 1일로 창간됐을 때는 네. 그야말로 창간사가 우리는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야말로 3.1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이 선각자들의 뜻과 의지가 창간호에 나타나고 기미독립 선언서도 실리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론 또는 어떤 칼럼의 어떤 백미라 할 수 있는 글들이 실리거든요. 그리고 1991년 1월 1일 이게 고려일보로 바뀌면서 나올 때도 그야말로 이 신문이 나아갈 방향과 이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선각자들의 이 고뇌가 실린 글들이 실린데 1938년 5월 15일 이 레닌 기치는 당시 스탈린 체제의 억압 때문에 그런 글도 싣지 못하고 소련 정부의 이 국가적인 정책만 싣고 맨 뒷면에 아주 조그맣게 창간 대신에 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창간하게 됐습니다고 밋밋하게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이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많은 고려인들이 함께 구독을 하셨겠죠? 당시에 이 고려인들 그 집단농장, 서포즈나 또 콜호즈라고 그러죠. 네. 국영농장 또는 이 집단농장인데 여기에서 이 농장들은 이제 그 국가에서 요청한 작물을 재배해서 바치고 남은 돈으로 개인들이 그 집단 내에서 용통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런 데서 집단 농장원의 그 숫자만큼 거기에서 신문을 봐주고 그러면서 신문을 널리 보급해서 이 고려인들이 이 모국을 잊지 않게 이 고려인 집단농장 지도자들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 신문 레닌 기치 창간 후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은옥이 노래하는 시인의 마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